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미동맹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사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이 터집니다. 김일성의 남침 명령을 따라 북한군이 기습을 합니다. 3일 만에 우리의 수도 서울이 함락됩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서 누가 봐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때 미국을 위시한 16개국이 군대를 보내어 대한민국을 구출합니다. 6.25 전쟁 기간 동안 미군 178만 명이 한국에 와서 싸웠습니다. 5만 명 넘게 죽고 10만 명 넘게 다쳤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달러가 한국에 쏟아지게 됩니다. 전쟁 때문에 미국 경제는 아주 고통스러워지죠. 전쟁이 장기화되고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 늘어나자 미국 국민들이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코리아 그러면 뭔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한국, 한류 열풍이 있고 우수한 여러 가지 수출품이 있어서 많이들 알지만 그때는요, 코리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게 무슨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 이름인지 새로 나온 애들 장난감인지 코리아가 뭔지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는 코리아 때문에 경제는 엉망이 되고 미국의 아들들 5만 명 넘게 죽고 10만 명 넘게 다치고 과연 그 코리아가 그만큼 중요한 거냐? 코리아를 위해서 미국의 아들들이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가치 있는 죽음이냐? 미국 국민들이 그런 전쟁 회의에 빠집니다. 그때 화면에 보여지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출마하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명장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지휘관이었죠. 이 아이젠하워의 첫 번째 공약이 한국 전쟁 종식입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펼쳐진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도 끝장낸 사람이다. 그러니 저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지는 한국전쟁 한 방에 끝낸다. 2차 세계대전을 끝냈던 전쟁 지휘관이 전쟁을 끝내겠다면서 선거에 출마하니까 국민들이 몰표를 줍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죠.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한 아이젠하워의 방법이 휴전입니다. 휴전선 긋고 미국은 떠난다. 3년 동안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한국은 한국인들이 지켜라. 휴전선 긋고 미국은 떠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수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은 갔습니다. 다시는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적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북한이 있고요. 압록강만 건너면 그 당시 대한민국보다 100배 컸던 막강했던 중공이 있습니다. 두만강 건너면요, 대한민국보다 면적으로 따지면 250배쯤 될까요? 한반도 전체에 110배가 넘는 거대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과 중공은 압록강, 두만강만 건너면 곧바로 한반도에 진격해 들어올 수 있어요. 소련, 중공, 북한이 또 한 번 쳐들어온다면 미국은 손 털고 떠났고요. 한국은 100% 공산화됩니다. 이승만이 이 이유를 가지고 아이젠하워한테 따집니다. 아니,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위기에 처한 한국을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이젠하워는 히틀러랑 싸운 사람이고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이니 강대국 지도자들도 많이 상대했습니다. 아이고, 조그만 약소국 지도자가 말이 많네.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을 무시하고 휴전협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죠. 휴전협정의 막바지 단계에 포로 교환 절차가 남습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가 휴전을 맺게 되면 쌍방이 사로잡은 포로를 귀환시키게 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와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어요. 휴전협정을 맺었으니 고향인 북한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한군이 북한으로 진격해서 싸우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역시 휴전 이후에는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인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북한군으로 쳐들어왔는데 고향이 북한인데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반공포로라 그러죠. 반공포로라는 말 자체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공산군으로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친공, 공산군입니다. 근데 그 공산군이 반공주의자가 돼갖고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김일성이 14살, 15살 어린 소년들 협박합니다. 너 인민군으로 안 나가면 네 아버지 죽여.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 90%가량이 문맹자였습니다. 글자도 못 읽는 국민들이 공산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그 이념 알았던 사람 많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서 연구해서 좋아서 공산군이 된 게 아니고요. 너 군대 안 가면 네 아버지 죽인다고 김일성이 협박을 해갖고 어린 병사들이 총 들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습니다. 공산군이 되어서 싸우면서 이 병사들이 느낀 게 뭐냐면 공산당은 정말 잘못됐다. 그러다가 미군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 만나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미군이 조선 사람 잡으면 누나를 뽑고 생체 실험을 한다. 승냥이와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아주 미국을 살인마로 교육시켰는데 막상 포로가 돼서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이게 참 멋있습니다. 내 고향은 북한이지만 난 북한 안 간다. 공산주의 싫다. 나는 자유대한에 귀순하겠다. 이렇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이 무려 3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원칙은 간단해요. 그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침략군이었다. 북한군이었다. 그러니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이 반공포로 석방 문제를 놓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를 공격합니다. 본인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귀순하겠다는데 그 사람들 인권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 의사를 오히려 정반대로 뒤집어서 강제로 북한 보내면 반동분자라고 다 죽는다. 우리 민족의 청년 3만 명을 본인들이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보내서 다 학살당하게 만드는 거. 이게 민주주의 인권국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할 짓이냐? 아이젠하워에게 끊임없이 따집니다. 아이젠하워는 그 약소국 대통령이 시끄럽게 하네라고 무시하죠. 이승만이 최후의 경고를 날립니다.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미국과 전 세계 앞에 이승만이 보여줍니다. 그 유명한 반공포로 석방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병대를 불러요. 그 당시 반공포로가 거제도, 대구, 부산, 영천 곳곳에 분산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미군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병대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1부대는 거제, 2부대는 부산, 3부대는 대구. 그 반공포로가 잡혀있는 수용소를 할당을 해줘요. 미군을 기습해서 무력화시켜서 북쪽으로 보내지면 학살당할 우리 동족 3만 명을 구출해내라. 단 미군한테 총을 쏘지 말아라.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을 쏘고 전투를 했다가는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총을 안 쏘고 미군을 무력화시켜라. 이 복싱이나 레슬링이나 유도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방법은 각자 알아서 우리 포로들을 탈출시키고 단 이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는 부대는 전원 자살하라. 무서운 명령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 동족을 구출해내든지 아니면 부대가 몽땅 다 죽어버려라. 요즘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면은 군인들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겠죠. 엄마 대통령이 나보러 죽으래 무서워 뭐 이러겠죠. 6.25 전쟁은 위대한 전쟁입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국군이 있었죠. 어느 나라나 전쟁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은 항복합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죽느니 항복해서 포로가 돼서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기 때문이죠. 이웃나라 중국, 국민당, 공산당 내전이 있었습니다. 병력, 무기, 물자 모든 면에서 국민당이 월등을 했죠.
그런데 공산당에는 마오쩌둥, 모택동이라는 천재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모택동의 기가 막힌 전술이 빛을 발하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무기, 물자, 군인, 국민당이 월등히 많았지만 전세가 불리해지니까요. 전쟁 막판에 가면은 이 국민당 군대가 하루에 1개 사단씩 없어집니다. 사단 한 10,000명 정도 되는 병력이죠. 사단장이 10,000명이나 되는 부대를 이끌고 1개 사단이 통째로 항복해버려요. 자, 병력, 무기, 물자가 월등해도 전세가 불리하다고 사단 병력이 막 항복했던 게 이웃나라 중국 얘기입니다. 한국은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3일 만에 우리나라 전체 병력 85,000명 가운데 45,000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나중에 미군이 도와주러 왔지만 전쟁 초기에는 미국이 도와주러 온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1개 사단, 1개 연대, 1개 대대, 심지어 아주 작은 단위 1개 소대도 싸우다가 각자가 포로로 잡힌 적은 있을지 몰라도 부대 단위로 항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자유대한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그 시절의 대한민국 국군은 오히려 용기 100배였어요. 우리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고 북한, 중공, 소련 거대한 악마적 공산군과 싸우고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178만 명 군대를 보내주고 구호물자로 3천만 국민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고마운 나라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우리 민족을 살려내겠다는 대통령 할아버지 최고다. 오히려 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자살하라는 명령을 듣고 우리 국군은 용기가 100배였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 국군이 글자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런 우리 할아버지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발한 전략을 의논합니다. 수십 가지 기발한 방법으로 포로들을 탈출시켰어요. 철조망을 미리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실 같은 거로 묶어서 잘표가 안 나게 만들어요. 우리 헌병대가 사인을 하면은 방공 포로들이 이미 끊어 놓은 철조망이니까 발로 철조망을 차서 뚫어버리고 탈출합니다. 땅굴을 파갖고 밑으로 빼내기도 해요. 이렇게 방공 포로들이 탈출하면은 미군이 그 포로 잡으려고 막 마을에 수색하러 다닙니다. 그 마을의 민가에 미리 알리죠. 방공 포로 오면은 자기 집에 숨겨달라고. 그 집에 숨어 있는데 미군이 갔어요. 여기 이 젊은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우리 헌병대하고 미리 계획을 다한 우리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둘째입니다. 미군은 그 청년이 남한 청년인지 북한 청년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똑같이 생겼죠. 우리 둘째 아들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수색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포로들을 빼냅니다. 제일 히트를 쳤던 방법이 미군이 딱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그 미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요. 한국 병사가 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굿모닝 하고 활짝 웃어요. 야, 저 코리안 보이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미군도 인사하느라고 웃습니다. 삼엄한 경계태세가 인사하느라고 조금 느슨해지겠죠. 악수하는 것처럼 손을 내밀어요. 아, 미군도 총 들고 지키다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미는 찰나에 이 옷소매에 감춘 고춧가루를 꺼내가지고 미군의 눈과 코에다가 확 뿌립니다. 아, 미국 사람들이 고춧가루 매운 음식 못 먹습니다. 청양고추를 맞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식으로 총을 뺏고 그 틈에 포로들을 탈출시킵니다. 이런 기발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병대가 미군을 무력화시키고 탈출시킨 방공포로가 27,389명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요. 사로잡고 있던 포로 27명을 뺏겼다. 하루 종일 전 세계에서 특집 뉴스를 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27명이 아니고요. 27,389명을 우리 한국군이 미군을 기습해서 총도 안 쓰고 살려냈습니다. 자, 이 방공포로들을 딱 세워놓고 당시 78세의 이승만 대통령 할아버지가 순찰하는 장면입니다. 이 방공포로들 어떤 사람이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공산군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적군이에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의 생각은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공산당 지도부,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놈들이 강제로 나가라 그래갖고 쳐들어온 이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북한 정권이 잘못된 거지 북한 주민은 도와줘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하고는 싸워야죠. 그러나 북한 동포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굶주리는 동포들 우리가 구출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쳐들어왔던 적군인데 그 청년들을 딱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야. 통일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야. 78세 된 대통령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헌병대 모자 쓴 사람이 하나 둘 있을까요? 나머지 다 반공포로예요. 이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당장 학살당했을 3만 명 젊은이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앞에 이승만 박사 초상화를 들고 행진합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뻔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를 살렸다. 북한군 출신 반공포로들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어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적군이 아니라 우방이었던 한국의 기습을 당해서 27,389명의 포로를 뺏겼다.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당하고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 전사들을 동원해서 뉴욕의 쌍둥이 빌딩 테러를 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했죠? 전쟁을 일으켜갖고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하던 아프간 탈레반 정권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미군이 쏜 총에 오사마 빈 라덴이 죽습니다. 강대국 미국이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이젠하워는 군인 출신입니다. 1963년 6월 18일 이승만의 이 기습에 허를 찔린 아이젠하워가 성명서를 발표하죠.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이승만이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적이다. 이제 미국은 이승만과 싸운다.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이날 실제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강요들을 모아놓고 Ever Ready Plan이라는 작전 계획을 논의합니다. 그게 미국의 기밀 문서였는데 50년 지나면서 해제가 돼서 2001년 7월 27일 MBC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이승만을 제거하라, Ever Ready Plan. 이승만을 제거해버리고 미국 말 잘 듣는 사람 대통령 세워놓고 계획대로 미국은 철수한다. 이게 아이젠하워의 전략이었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이젠하워가 한국전쟁 끝낸다 그래서 대통령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전쟁 못 끝내고요. 이승만이 포로를 다 그냥 석방해버리면서 원래 쌍방이 포로를 교환해야 휴전이 되거든요. 근데 포로를 다 풀어주니까 공산군들이 화가 나갖고 북한, 소련, 중국 휴전협정 하지 않는다. 휴전협정이 결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 끝낸다 그래서 표 찍어줬는데 전쟁은 못 끝냅니다. 거기다가 우방국이었던 한국한테 뒤통수 맞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겁쟁이로 아주 부끄러운 나라 비슷하게 됐어요. 오히려 아이젠하워 인기는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승만에 대해서는요. 야, 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대단하다.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미국하고도 맞짱을 뜨는구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우방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요. 포로 27명을 뺏겼다 그래도 전 세계 방송이 하루 종일 이건 탑 뉴스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방영을 할 겁니다. 신문마다 호해를 뿌리겠죠? 27,389명을 뺏겼으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전 세계 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하고 전 세계 신문이 보도하는데요. 그 미국의 여론이 바보같이 한국한테 당한 아이젠하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 되고 이승만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론이 굉장히 호의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기업가들, 기독교인들이 갈채를 보냅니다. 야, 저 이승만 봐라. 저렇게 공산주의랑 끝까지 싸워야지. 강대국 미국이 언제부터 겁쟁이가 돼가지고 공산당 무섭다고 도망치느냐? 미국의 몇 개 주 상원 의원이
이승만 지지 성명을 발표합니다. 윌리엄 홀스트라는 아주 그 당시 미국에 대단한 재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방송국 신문사 몇 개씩 갖고 있었는데 열렬한 이승만 지지자였습니다. 수백만 장 신문을 인쇄해가지고 뉴욕에 뿌립니다. 그 이승만을 지지하라는 내용이죠. 자기가 소유한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이승만 지지하고 아이젠하워를 비판합니다. 이러니 미국 국내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결국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칩니다. 아이젠하워에 대한 전기가 여러 편이 출판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보면요. 전기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 때문에 아이젠하워 정치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다. 임기가 바닥으로 떨어져갖고 이게 다음번 대통령 선거 재선은 불가능할 지경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잘못하면 그 정치 생명도 날아가는. 아니, 한국을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뒤통수 맞았으니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아이젠하워에게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We have a right of suicide.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휴전협정 맺고 미국이 떠나면 한국이 살 길은 항복뿐입니다. 북한, 중국, 소련 셋이 합쳐서 다시 한번 쳐들어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공산당한테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운다는 건 누가 봐도 자살행위입니다. 이승만의 말은 그게 자살행위라면 우리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용감한 한국인은 싸우다가 죽을지언정 공산당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We have a right of suicide. 그 이승만은 끝까지 싸우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이미지로 미국에서 영웅이 되고 아이젠하워는 겁쟁이. 한국을 3년 동안 다 도와주고 결국 뒤통수 맞은 무능한 대통령. 인기가 추락합니다. 결국 아이젠하워가 어쩔 수 없이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립니다. 6월 18일에 미국은 이승만이라는 또 다른 적을 만났다. 성명서 발표했던 아이젠하워가 6월 19일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가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 아이젠하워가 보낸 특사는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미국은 끝까지 지원한다. 결국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승부수를 통해서 미국의 정책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가 부랴부랴 미국 국무부 차관부 고위 관료였던 로버트슨을 특사로 파견합니다. 야, 3년 동안 우리 미국이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휴전협정 맺는데 제발 방해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협상에 들어갑니다. 로버트슨과 이승만의 회담이 18일 동안 14번 동안 이루어집니다. 두 사람이 다 팽팽하게 맞서서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고위 관료가 서로의 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팽팽하게 맞섭니다. 첫날 회담장에 들어갔는데 이승만이 2시간 동안 유창한 영어로 미국이 잘못했던 점을 계속 지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버리고 갈래면 가라. 미국 철수하려면 철수해라. 우린 끝까지 싸우다가 죽겠다. 미국이 그딴 식으로 해갖고 잘 되나 보자. 아주 엄포와 협박을 늘어놓습니다. 로버트슨이 2시간 동안 시달리고 나와서 국무부에 전보를 보냅니다. 그것도 기밀이 해제가 돼갖고 지금 일반에 공개가 됐어요. 첫날 회담을 마친 미국 최고 외교관 로버트슨의 소감. 이렇게 썼습니다. 이승만은 책략이 풍부하고 빈틈이 없는 인물이다. 이승만은 본인이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승만이 미국을 가지고 논다는 얘기죠. 왜? 미국과 아이젠하워는 어떻게든지 휴전협정을 맺고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으로 휴전협정의 판 자체를 깨놨어요. 그 이승만이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휴전이 안 됩니다. 그럼 아이젠하워 인기는 계속 떨어지게 되고 정치 생명에 위협을 받아요. 그 미국의 약한 점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려고 했던 고단수 외교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이 요청한 2가지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2가지입니다. 첫째가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주겠다. 공산주의 안 하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나 근사한 나라가 되는지
한국이라는 전시장, 쇼 윈도우를 통해서 세계에 보여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전시장에 고급 차를 갖다 놓을까요? 고물차를 갖다 놓을까요? 전시장은 깨끗하게 단장을 합니까? 지저분하게 내버려 둡니까? 전시장은 고급이어야 되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됩니다. 한국을 전시장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한국을 전시장처럼 그럴듯하게 잘 사는 나라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약을 맺고 이승만 대통령이 일시불로 받아낸 돈이 그 당시 대한민국 1년 수출액의 34배입니다. 이승만 정권 내내 미국으로부터 받았던 구호 물자를 달러로 환산하면요, 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 54개국을 원조한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54개국 도와준 돈을 다 합쳐봐야 이 작은 나라 한국 한 나라 도와준 돈에도 못 비칩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렇게 한국이 잘 살 때까지 1년 수출액의 34배를 일시불로 주고 10년 내내 아프리카보다 많은 원조를 주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발전하도록 기술까지 제공합니다. 지금 한국이 미국 못지않는 기술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을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 기술 농사 짓는 기술밖에 없습니다. 그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갖고 비료를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인분을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아주 인분 냄새가 아주 그냥 가득 찼었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을 그럴듯한 전시장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각종 기술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기술, 공업의 발달사를 보면요, 건축기술, 화학기술, 석유로 만드는 기술, 전자기술, 출발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술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 잘 살게 도와주고 한국은 뭘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휴전협정에 고춧가루 안 뿌리면 돼요. 미국의 휴전협정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조건으로 엄청난 달러와 기술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조항이 In and around Korea,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배치한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 법에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해외 주둔한 미군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됩니다. 지금은 미군이 후방으로 물려진 상태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약을 맺을 때는요, 미군을 최전방 휴전선에 배치했어요. 휴전선에 북한의 남침 가능한 통로가 24개 있습니다. 김일성이 또 한번 쳐들어오려면 그 24개의 길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 남침 가능 24개의 루트, 길목을 미군이 시켰습니다. 그게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의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한군이 쳐들어오려고 총을 쏘면 그 총알은 한국이 아니라 미군에게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은 북한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조약 때문에 미국이 지켜줘서 이제까지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 한미동맹의 효과를 그 전의 역사하고 비교해보죠. 한미동맹 맺기 정확하게 60년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으니까 한국은 피해가 없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청나라와 일본이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두 나라의 주요한 전쟁터 중에 한 곳이었던 그 당시 조선의 두 번째 큰 도시 평양시 인구가 청일전쟁 끝나고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전쟁 와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조선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통계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러일전쟁, 그 다음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한미동맹 맺기 이전 60년 동안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전쟁 혹은 사건이 바로 한국 땅과 주변에 7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피난당하고 끊임없이 굶주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미동맹 맺고 지금 60년 조금 넘었습니다. 자, 한미동맹 맺은 다음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100명 이상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이 16개라 그래요. 그거 하나 터지면 150만 죽는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난 우리 국민들, 그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핵도 없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군이 지켜주기 때문에 미군이 있는 한 북한이 섣불리 못 쳐들어온다. 우리 국민들한테 상식적인 사실이 됐습니다. 자, 일본이 맨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그럼 일본 해군이요,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진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한국이 무서워서요? 천만의 말씀.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한다면 글쎄 우리가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못 쳐들어와요? 왜? 독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일본이 진격하는 순간 전쟁은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됩니다. 우리나라 5,000년 동안 997번 침략당했다.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운 내용입니다. 5년에 한 번 침략당했던 나라고요. 한미동맹 맺기 이전 60년 동안은 수십만, 수백만 죽는 전쟁이 7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 맺은 다음에는 100명 이상 죽는 전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반만 년 고난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60년 장기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이렇게 한미동맹 맺어내고 이승만은 미국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원래 미국의 정책은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하고는 방위조약,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200년 미국의 불문율과 같은 정책을 이승만이 바꿔놔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이 된 거죠. 자, 그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외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뉴욕, 세계에서 땅값 제일 비싼 문화의 중심지인 브로드웨이에서 카 퍼레이드를 해줍니다. 이때 이 이승만을 환영한 뉴욕 시민의, 그 뉴욕 시장의 연설을 보면요,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이승만을 얼마나 미국인들이 높게 평가하고 존경했는지 진심이 묻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1954년 7월 28일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이제 한미동맹 최종적으로 결성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추에 여지없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일어서 있죠. 이 이승만의 연설은 특이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외국 국가원수가 와서 연설한다 그러면 대개 미국 국회의원들이 앉아있는 건데, 이날 이승만의 연설 때는요,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군 장성들이 연설을 들으러 국회에 와요. 공산당과 끝까지 싸웠던 전략가 이승만의 연설을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들어야 된다. 그러고 옵니다. 미국의 법조계, 법을 다루는 주요 교수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국제법상 포로는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사실은 그 국제법의 불합리한 내용, 그 포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강제적인 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지적해서 그 당시 국제법을 거슬러 가면서 3만 명을 살린, 또 약소국 지도자로 한미동맹 같은 위대한 외교적 업적을 남긴 그 이승만을 내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직접 봐야 되겠다. 법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또 미국 수도 워싱턴에 와 있던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또 이 연설을 들으러 와요. 왜? 이 가난한 나라 지도자 이승만이 외교 하나를 잘해가지고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달러를 받아냅니다. 야, 나도 이승만 보고 배워서 외교해갖고 가난한 우리나라 굶어 죽는 백성들 살려야 되겠다. 결국 국회의사당에 자리가 모자르게 되는. 그래서 좌석표를 나눠줘서 좌석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져요. 40분 연설하는데 33번 기립박수가 터집니다. 1분에 한 번꼴로 터졌다는 얘기죠. 유창한 영어로 연설했어요. 첫 번째 기립박수가 터진 대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미국인들에게 감사드리지만 스페셜 땡스 투,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대상이 있습니다. 스페셜 땡스 투 누굴까요? All American Mothers. 모든 미국의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어머니들이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한국을 위해서 죽음의 전쟁터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보내서 아들 죽고 다친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연설해요. 한국의 이름 모를 골짜기에서 함께 싸우다가 공산당의 총탄을 맞아 함께 쓰러진 한국과 미국의 젊은이가 지금 이 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국가 미국에 대단히 기독교적인 연설을 한 것이죠. 이 연설을 듣는 순간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 눈물을 터뜨렸겠죠. 죽은 아들, 다친 아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메운 미국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강의를 정리하죠.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승만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왔고 그 미국의 도움 때문에 공산화를 면했습니다. 전쟁 마지막에 미국이 떠나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의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요. 공산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 북한 정권과 종북 세력에게는 이승만을 없애는 게 첫 번째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을 끊임없이 왜곡, 음해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대남 전략 7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첫 번째 목표는 미군 철수입니다. 미군만 떠나면 남북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저 사람들은 지금도 장담을 해요. 글쎄, 우리가 북한한테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북한은 그렇게 미군만 철수하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 미군 철수란 말을 요즘 살짝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군 철수하라 이러면 국민들이 알죠. 저건 저 종북이나 북한 술책이다. 들통이 나니까 말을 멋지게 바꿉니다. 북한과 종북 세력들이 제일 애용하는 말 평화죠. 정전협정 폐지하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남북한이 싸우지 말기로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 말은 좋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으면요. 전쟁 안 하려겠으니까 미군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공산화하자, 미군 철수하자, 평화협정 맺자.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과 종북 세력의 전략은 이승만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동시에 미군 철수, 평화협정을 부르짖습니다. 그 전략이 상당히 성공을 해서요. 이승만 그러면 독재자, 아주 부정선거 원흉, 나쁜 점만 기억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잘못하신 것은 과장하고 잘못하지 않은 것은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이승만을 비판하시는 분들이 제 강연 듣고 저한테도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다. 당신이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게 다 맞다고 간주해도 그게 다 맞다고 치자. 그럼 내가 두 가지 질문한다. 첫째, 인류 역사에 이승만만큼 약소국 지도자가 강대국에게 할 말 다 한 사람이 있느냐? 둘째, 그거 맨날 민족 해방, 민중 이런 거 부르짖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 그렇게 약소국, 미제국주의 강대국 비판하는데 약소국 지도자로 이승만처럼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한 사람 있느냐? 두 번째는 이승만이 맺어낸 한미동맹처럼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외교적 업적이 있느냐? 여러분, 약소국과 강대국이 조약을 맺는다든지 외교적인 어떤 협정을 하면요, 대개 강대국에게 유리합니다. 을사조약,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죠. 힘이 있었던 일본이 강제로 우리 외교권을 뺏어갔어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외교적으로 뭔가를 하면요, 대개 약소국이 뜯기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강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한미동맹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더미, 시체더미가 된 한국이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첫째,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 만들어 잘 살 때까지 도와준다. 둘째, 한국을 미국이 지켜줘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못 쳐들어오게 막아준다.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외교적 업적이 있느냐? 강대국한테 할 말 다 한 지도자. 약소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외교적 선례.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개거품을 물고 이승만을 비판하던 그 누구도 제 질문에 이제까지 대답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적을 남기신 분은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들어주신 평화, 그분이 후세를 위해서 선물하신 한미동맹, 우리는 이 소중한 유산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평화협정을 맺자,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종북 세력 북한이 갖은 거짓말을 다 하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 잘 분별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